먼저 이 작품집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돌아가면서 각자 이 작품집에서 가장 좋았던 작품은 뭐고 상대적으로 가장 실망스러운 작품은 뭐였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장관님. 네, 저는 이제 제가 좋은 작품, 좋았던 작품을 꼽자면 좋은 이웃 이라는 작품을 꼽고 싶고요. 이 작품이 뭐 오영수 문학상도 수상하기도 했고 뭐 세간의 평가도 좋겠지만 저는 좀 포인트를 생각을 해봤을 때 확실히 2020년대 어느 시점에 좀 부동산 소설이라고 불러야 될 만한 그런 소설적인 경향들이 두루두루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땅이나 소유하는 부동산을 통해서 형성되는 계급적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 양적으로. 무엇보다도 신인 작가들의 작품, 그러니까 신춘문예로 등단하는 작가들의 작품에서조차 그런 것들이 나타날 정도가 됐다는 건 이게 세대를 아우르는 형태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이번 이제 김애란 작가 소설집을 쭉 관통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세대 간 의식 격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 세대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끼인 세대, 사실 모든 세대는 끼인 세대지만 끼인 세대로서의 주인공 부부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본인들의 삶이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체적인 박탈감으로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만 그것이 지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의 바닥을 형성해주는 삶의 어떤 지지대가 되고 심정적인 안정감을 형성해 주는데 그러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삐걱거리고 흔들리고 다소 뭐 남루해 보이고 타인과의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지옥이 형성되는 과정, 그것이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강력한 공간적인 매개물에 엮여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이제 그 아내가 시우라는 아이의 이제 과외를 하면서 본인은 처음에는 호의로 이제 원래는 중간에 과외를 멈췄다가 집안 사정으로 시우네 집안 사정 멈췄다가 다시 이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주인공은 호의를 가지고 가격은 이전과 같은 가격을 받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우가 뭔가 아주 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약간 좀 자기의식이 있는 아이로 그려지면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이제 보람, 이제 교사로서의 어떻게 보면 그 보람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만족,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형태의 이 불만족을 이제 정서적인 만족으로 메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인공이. 근데 이제 그 정서적인 만족으로 메우려고 했었던 주인공의 심리가 이제 일종의 기만일 수 있다라는 게 폭로되는 과정. 그게 이제 이를테면 시운의 집이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그 집이 사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넓은 집이고, 그리고 약 15분 정도 내가 더 거리적인 손해를 보면서 그 집에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호의로부터 출발했었던 이 심리적 과정이 이제 자기 기만에 봉착하고 거기 안에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이 좀 순순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싫지만 인정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픽진하게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안에 있어서 저는 그런 이제 이 주인공의 정서적 의식을, 근데 좀 마지막 결말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정리가 잘 됐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 정리에 이제 들어오는 키워드가 하나가 이제 조세희의 그 난소공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자원공이 등장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신혜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도 난쟁이에요라고 했던 80년대적인 어떻게 보면 계급적 동반자 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가져오고 들어오는데, 그리고 그거를 이제 또 한 번 강조해 주는 게 우주라는 키워드로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이 세계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는 집처럼 느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 사실은 공간과 장소라고 하는 개념을 인문학적으로 구분할 때 공간으로서의 세계가 우리에게는 경험적 지평이지만 삶으로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은 장소인데, 장소를 우리가 지금 박탈당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박탈당한 상황에서는
이 난소공의 계급적 동반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취약해지는 것이라고 저는 마지막에 이런 이제 국면이 좀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각자 뿌리낼 집이 없으면 계급적 동반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되게 저한테는 좀 비관적인 결말처럼 읽히면서 주인공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정치적인 불안감과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 효과적으로 의미화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 않은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게 이 빌려온 말들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할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말에 대한 호불호를 따지면 다소 뭐 이 소설에 대한 평가는 다소 사람마다 나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읽었고요. 일단 좋은 거 나쁜 것까지 쭉 이해할까요? 두 번째 너무 말이 길어진 것 같지만 말을 짧게 하면 되지 않았어요? 아, 말이 긴데 어떡해. 본인도 자기 말을 귀담아 안 듣는다 싶으면 짧게 끊어요 그냥. 불안해지거든요. 우리 다 귀담아 들었거든. 나는 귀담아 안 듣기 시작했다. 넘어가서 이제 조금 귀담아 듣는 사람 태도예요. 자기 할 말 생각하고 있으면서 지금. 아니야, 좋은 이유. 지금 얘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경청을 하시라고요. 경청을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넘어가서 다소 좀 저에게 잘 모르겠다 싶었던 소설이 레몬케이크였어요. 이 레몬케이크라는 소설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이 코로나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그 주인공이 이제 일종의 이제 작은 동네 서점을 얻어 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스스로의 준비 부족? 내가 이렇게 이거를 쉽게 해서 됐을까?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계속 궁핍해져 오잖아요. 들어간 돈에 비해서 매몰 비용은 생겼는데 이거를 만회할 것 같은 그러한 전망은 도저히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 손님은 안 오는 그 서점에 혼자 남겨져 있는 이 주인공의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머니의 방문, 건강검진이었나요? 건강검진 일단 그거를 이제 날을 잡아가지고 병원에서 만나서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과정을 병치시키는 거예요. 주인공의 마음은 지금 겨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의 북토크 행사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오늘 저녁에 해야 되는데 날이 딱 겹쳐있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머니하고의 그 하루를 보내면서 저녁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머릿속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머니에 의해서 심리적으로는 풀어지는 과정이잖아요. 뭔가 이 사회, 그러니까 토라지였다라는 말을 빌리자면 사회적인 지금 어떠한 경제적인 자신 불안감 이것을 사회가 지탱해주지 못하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토라진 마음이 어머니하고의 어떻게 보면 동반 속에서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그 이제 뭐죠 진단표에 있었던 그 질문들에 대한 어머니의 응답 이제 그게 좀 인상적이기는 하거든요.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아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참 기쁘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의 간극을 딸이 이제 짚어가면서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까지 충분히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다가 이제 그게 이제 하기로 했었던 북토크가 또 그분의 이제 모친상으로 취소가 되면서 근데 이게 결국에는 경제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이 토라진 마음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나서 드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충분히 뭔가 더 주인공에게 있어서 어머니를 이해한 마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치열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소설에서는 마지막에 결국에는 주인공이 이 토라진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막판에 이제 그 북토크가 끝나고 나면 먹을까 했던 샴페인 꺼내놓고 그 물방울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끝이 나는데 이게 뭐 장면적으로는 주인공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장면화이긴 하지만 결말로서는 주인공의 어떤 심리의 갈등과 그 주제적 의식이 충분히 좀 잘 마지막 결말에 안착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좀 레몬케이크는 기대만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레몬케이크에 엄마를 어떻게 엄마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근데 여기에 김혜란 소설에서 특히 이제 부모 세대 부모의 경제적인 부모를 부담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이게 좀 짓누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부모님은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막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러한 그 엄마 혹은 아버지의 태도에 대한 어떠한 부담감 내가 언제까지 이제 이분들을 경제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근데 왜냐면 나도 지금 파산 직전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주는 압박감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정서의 그 수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 엄마를 계속 병원을 데리고 다니고 그 엄마의 병원비며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서 엄마는 그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소소한 반찬들을 그렇게 얘는 지금 빨리 그 북토크 가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반찬통을 이제 얘한테 막 무거운 반찬통을 얘한테 안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엄마가 이제 고맙고 미안해서 얘한테 하는 어떠한 선의의 행동이 얘는 또 이제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식의 어떠한 심리적 상태, 이 엄마에 대한 그러면서도 짜증을 내는 자기에 대한 어떤 반성, 미안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담긴 거고 레몬 케이크는 그래서 그러한 자신에게 주는 어떠한 소소한 다정함, 다정한 위로, 아까 다정함의 상상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다정한 위로 자기 스스로에게 건네는 약간 뭐 그런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가 좀 소품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렇게 구조적으로나 아니면은 어떤 인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드러난 게 아닌가. 저도 납득은 다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근데 저는 이제 안 됐어요. 그래서 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누구나 그런 감정 가지는데 나이 든 부모에 대해서 부모들은 나이 들면 이제 고맙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더 파고들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데 공통적인 게 이제 제가 앞에서 좋다고 했었던 것도 좋은 이유도 그렇고 레몬 케이크도 그렇고 결국에는 감정의 가격표가 계속 환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말해주는 이 말에도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가격이 붙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나에게 실제로 들려주는 이 반찬통에 엄마가 나에게 주는 반찬통의 무게감에도 감정의 가격표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이게 좋은 이웃에서도 보면은 그게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으로 환산될 수밖에 없는. 이게 그러니까 가격표라고 하면 너무 직물적이지만 약간 마음의 이제 무게추 계속해서 저울질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상쇄되는 감정들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이 따져보는 과정이 좋은 이웃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명시적인 방식으로 들어와서 그게 이제 갈등이 유지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좋았던 것 같고 레몬 케이크는 상대적으로 그게 이제 아주 부모하고의 감정의 문제이다 보니까 아주 미시적이고 사실은 다 말로 그렇게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문제이다 보니까 다소 저에게 좀 모호하게 느껴진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레몬 케이크 얘기 나온 김에 저도 이제 안 좋았던 작품 먼저 그냥 얘기를 하자면 레몬 케이크가 제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는데 아까 말씀 다 하셨듯이 뭐 대충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이런 이 사건을 얘기하고 뭐 장치들을 사물을 얘기했는지 알겠는데 전반적인 완성도가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느낌? 사포나 숫돌 보면은 번호가 있잖아요. 1000번, 2000번, 3000번, 4000번. 다른 그 작품들은 그래도 4000번대 숫돌로 아주 예리하게 나를 갈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작품 전체에 대한 완성도와 별개로 어쨌든 묘사의 완성도라든가 설명의 완성도라든가 이런 문장의 완성도 같은 것들이 4000방 숫돌로 아주 예리하게 갈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1000방 정도. 그래서 좀 습작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작품은 조금 더 다듬어서 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레몬 케이크가 상대적으로 아쉬웠다. 다른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았던 작품 이어서 네. 이어서 뭐 그러면 좋았던 작품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좋았던 작품 두 개를 꼽고 싶어요.
하나는 표제작인 안녕이라 그랬어였고요. 그게 제일 괜찮았고 두 번째로는 제일 처음에 나왔던 홈파티가 좋았습니다. 먼저 안녕이라 그랬어 같은 경우에는 표제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번 작품집에 특히 이제 안녕이라 그랬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히 좋았던 부분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박탈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 가난한 와중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옷매무새와 자신의 생활들을 계속해서 그래도 꼿꼿하게 유지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 감정선들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감정들, 예컨대 외국에 있는 그 영어 강사와 가지는 어떤 성적 긴장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헤어진 남자친구와 대비해서 이제 그리는 그런 이제 어떤 감각 같은 것들이 상당히 그래도 와닿게 그렸고, 그 개인사적인 어떤 불행에 대해서도 또 이 영어 강사와 계속 이제 이렇게 계속 엇대면서 나아가는, 점점 그 감정이 확장되고 깊어지는 어떤 그런 면에서 가장 그래도 좀 정서적으로든 그 문장의 완성도든 어떤 구조적으로든 가장 잘 읽혔고 제일 감동적인 작품이 안녕이라 그랬어였고요. 홈파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연극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대가 딱 한정이 되어 있고 코로나 시기에 이제 딱 은밀한 어떤 부잣집 장소에 가서 새로운 타자가 들어가서 이제 파문을 일으키면서 내적인 어떤 긴장감들을 딱 보여주는, 각자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 고프먼이 얘기한 일상생활의 의례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긴장감이라는 측면, 기세라는 측면에서는 이 작품이 그래도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빼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작품을 꼽고 싶고, 덧붙여서 이제 홈파티 같은 경우에 좀 아쉬웠던 점은 이게 사실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로 그냥 딱 정리가 될 수 있는 감정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이 작품을 보면서 할 수가 있을까?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이웃 같은 작품들도 부동산을 통해서 그 내가 가진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한국 사람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서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 밖으로 나가면 외계인이라든가 어떤 외국의 타자들의 시선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소리거든요. 이런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게. 물론 사회학적으로 설명은 가능합니다. 준거 집단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이란 말로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가 기준으로 삼는 집단에 대해서 자기가 박탈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사회심리학적으로 이제 규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구절로 정리될 수 있는 개념을 이렇게 굳이 풀어서서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뭔가 그보다는 조금 더 심층적이고 깊고 확장된 의식, 사회적으로든 어떤 개인의 심리적인 차원에서든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왜 어디서 나왔는가, 그 심층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만약에 작가가 정말 이 신영철 평론가 말대로 사회학자라면 더 심층적인 추적과 탐색에 나섰어야 되지 않는가. 이를테면 그런 표피적인 상대적 박탈감이나 중고 집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의 이면에는 사실은 또 무엇이 있는가. 부르디에 같은 사회학자는 그 이면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상징폭력을 늘 당하면서 사는데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의해서 인간은 그런 온갖 종류의 경쟁에 시달리고 하는데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부르디에는 상징폭력이라고 딱 개념하거든요. 그 상징폭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간다. 그것이 구조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구조의 폭력인데 그 구조의 정체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부르디에는 그것은 자의성이다. 아무런 원인도 이유도 없는 그냥 권력이 만들어낸 일종의 판타지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김혜란 소설에 나오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그 중고 집단에 느끼는 어떤 토라짐 이런 것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회학자라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파고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작품에서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제가 좋은 작품이라고 꼽았던 두 작품에서도 그런 정도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홈파티 같은 작품이 사실은 이런 시도는 좀 많았던 것 같은 문학사 쪽으로 뭐 전체적으로 좀 본다면 뭔가 이런 어디선가 본 어떤, 듯한 이야기죠. 어떤 그 계급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주인공이 이제 그 계급적 상황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느끼게 되는 형태의 이질감과 거기 안에서 뭔가 자신의 소속감의 혼란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뭐 미시적으로 그려내는 방식은 많았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소설들이 이제 1인칭의 주인공의 심리의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상황을 묘사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모든 것들이 과잉되게 느껴지는 약간 증폭기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미소에는 의미가 있을 거고 저 사람이 한 이런 말 한 것도 다 의미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석되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사회학적인 방식이라면 조금 그 이면 배후 혹은 이제 이 전체 이 홈파티라고 하는 것의 역학 구조가 돌아가는 것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적 확장 혹은 이 해석적 확장 같은 것들이 좀 동반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 소설의 접근법은 애초에 그런 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의 접근법. 근데 아까 이제 홈파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어떤 아방한 그러한 감각이나 어떤 세계의 사람들 혹은 자기와 다른 어떠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뭔가 작업을 하고 그렇게 뭘 하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일종의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계급적 균질감 속에서 만들어진 그 모임에 어떠한 활력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초대됐던 것도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연극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배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의도.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뭔가 이제 불안하진 않지만 우리를 어떠한 불안에 빠뜨리진 않지만 활기를 주는 어떤 그러한 존재, 안전한 타자.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이 여성이 이제 처음에는 계속 이제 술을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이 사람들의 분위기를 내가 깰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불안정한 모습을 드러내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계속 억누르다가 이제 막판에 좀 와인을 좀 몇 잔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립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한 500만 원 정도를 주는데 이제 그 돈으로 그렇게 명품백 사는 애들이 있다더라.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왜 명품백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 금융에 대한 뭐가 부족하다는 무슨 상상력이니 감수성이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경제관념이 없다. 금융문해력? 뭐 이런 게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없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굉장히 낮은 이해를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내가 빨리 나가야겠다 싶어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비싼 어떤 그릇을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시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했던 아까 얘기했던 무슨 안전한 타자의 역할, 뭐 자기들에게 어떤 생동감과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그러한 정도의 역할만 하고 물러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참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술김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나가려다가 깨뜨리잖아요. 근데 깨뜨렸는데 그 깨뜨린 거를 이 사람이 괜찮아 하면서 그 이해를 해준단 말이야. 뭔가 이 사람한테는 정말 자기가 돌멩이 하나 던져서 이 자리를 흐트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게 표현되고 있진 않았지만 그런 식의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의도가 무산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거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면서 그런 식의 약간 찝찝한 감정을 느끼는 소설이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말을 던져서 얘네들한테 파문을 일으키는 것 자체도 자기가 하나의 이제 일종의 그들의 감정을 소요시키는
하나의 이제 일종의 뭐 그것도 뭔가 가격표적인 행동인데 반대로 내가 그 접시를 깨트림으로써 내가 먼저 던졌던 이 가격표적인 것들이 이게 상쇄가 돼버리는 순간 저쪽에서 웃음을 쓱 하고 지은 방식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런 감정의 문제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이게 소설적인 소재로서는 한편으로는 좋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자꾸 감정의 어떤 뭐랄까 그 주고받음의 방식으로만 좀 표현이 되는 면이 저는 그게 뭐랄까 감정의 주고받음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이 찻잔 같은 존재잖아요. 본인이 이 모임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있어 보이게 만드는 존재로서 연극 배우가 픽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회적 기반이 있는 사람들인데 예술 한 점 있는 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세서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찻잔 같은 존재, 앤틱한 찻잔 같은 존재인데 자기가 그 존재를 우연찮게 박살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분위기가 그 명품백 그 고아들이 지원금 500만 원 받는다는 그 얘기가 찻잔을 깨는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그 찻잔을 깬다는 건 제가 볼 때 그 분위기에 대한 상징성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이제 앤틱 찻잔 같았던 내 존재를 내가 부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저는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세 싸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기세 싸움. 그 웃자 너 잘못했지 이제 너 이제부터 내 아래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찻잔 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감싸줄 수 있죠. 웃음 괜찮아 이 정도는 우리한테 너한테는 큰 거지만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존재도 우리에게는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너 가도 돼 우리 쓸어 담으면 돼 이건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좋았어요라고 얘기하면서 미소를 못 짓게 만드는데 이게 기세 싸움 이상의 뭐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이해하면서 흥미롭게 읽었는데 왜 이 끝에 가면 기세 싸움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미경 작가의 내 아들의 연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오래되긴 했지만 그 작품은 이제 아들과 그 아들의 여자친구가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과정을 그리는데 그 속에는 아비투스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아들의 아빠가 그러잖아. 냅둬라. 지네가 알아서 할 거다. 그 다음 딸도 그러잖아요. 쟤네랑 쟤네들은 무조건 헤어진다. 그 딸이 사회학 전공으로 나오잖아요. 그 화자의 딸이. 그 거기서 딱 나오거든요. 이건 아비투스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사랑해도 아비투스가 안 맞으면 결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한 점이 딱 모자라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내 아들의 연인에서는 그 책장을 딱 닫았을 때 현대사의 비극은 이런 거지. 연인을 헤어지게 만드는 건 이제 그러니까 자발적인 어떤 계급의 차이 이런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그냥 기세 싸움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상징을 어떻게 쓰고 이거는 좀 파악이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홈파티도 그렇고 좋은 이웃도 저는 비슷한 감정이 좀 들었어요. 좋은 이웃도 조세희 소설을 갖고 왔어요. 조세희 소설은 난소공을 읽어보면 우리가 왜 가난한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구조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싸게 헐값에 딱지를 사고 그거를 수요자들한테 2배 값에 불려서 팔고 그러니까 원래 이 가격 이만큼이 원래 우리가 가졌어야 되는 가격인데 중간에 그 부동산 업자 또 가진 사람의 농간에 의해서 우리 걸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막내딸이 가서 그걸 갖고 와서 이건 우리 거고 우리 걸 뺏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걸 가져오기 위해서 그 남자랑 같이 동침을 하게 되지만 근데 거기에 비극성이 있는 거긴 하죠. 너무 무난하게 갖고 와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갖고 올 수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문제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난소공은 우린 다 난장이잖아요라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그 소설은. 근데 좋은 이웃은 아까 제가 토라진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거 이상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까 박인상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정서적으로 나는 너의 위였어. 난 가르치는 입장이고 시해하는 입장이었다가 알고 보니까 얘가 나보다 잘 사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약간 그랬던 게 뭐냐면 그래도 갔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다정함을 좀 더 유지했어야 되는 거 왜냐면 그게 사실은 비극이잖아요. 삐졌어도 가야 되죠. 먹고 살기 힘들면 돈 벌러 가야지. 15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근데 얘는 어차피 이 동네에서 떠나려고 그랬잖아.
아니 그래도 처음에는 할 생각이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는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좀 덜 배고픈가? 약간 그런 마음. 그래서 토라진 마음이 배고픔을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학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정확히 말하는 정확한 의미에서의 계급적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김혜란 소설에 나오는 선량한 어떤 정의로운 그런 마음들을 가진 이제 주인공이나 화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화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그것이 어떤 사회적 분노나 이런 것으로까지 가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박탈감이 결국은 위계화된 관계 속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위에 있다고 느낄 때는 저 사람한테 충분히 어떤 연민과 공감을 발휘하지만 내가 밑에 있다고 사회적으로 이제 부동산의 어떤 평수 차이가 바뀌면서 순식간에 내가 밑으로 내려가면 또 토라져가지고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고 서로 도와야 된다. 난쟁이끼리 서로 돕듯이 우리끼리 서로 연대감을 가지려면 결국은 평등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상상할 수 없고 그래서 이 김혜란 소설에 나오는 이 계급적인 의식, 신영철의 표현에 따르면 이 사회학적 의식들은 전부 다 신자유 존재론적 신자유주의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이후의 대안에 대해서 어떤 상상도 없고 단순히 그냥 박탈감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토라져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죠. 그냥 기세 싸움을 하다가 끝나거나 그냥 토라진 채로 끝나거나. 그 자기 감정이라도 돌봐야 되는 거 레몬 케이크에서처럼 그렇죠. 결국엔 내 감정을 챙길 수 있는 것도 나밖에 없게 되는. 아니 근데 나는 이제 김혜란 소설에서 아까 이제 어떠한 뭐 어떤 계급적인 문제 의식이라든가. 근데 여기서 사실 김혜란 소설의 이 중산층은 박완서 소설의 중산층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박완서 소설의 중산층은 사실은 그 전쟁을 겪고 식민지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존 욕구로 똘똘 뭉쳐진 그런 집단에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일정 정도의 어떤 사회적 수준에 내가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어떤 헝그리 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극악스러운 그러니까 살아남은 서바이벌한 사람들, 생존자. 그래서 내가 남을 돌볼 마음의 어떤 여력이라든가 어떤 최소한의 어떠한 그 도덕과 양심도 때로는 과감하게 내 새끼 혹은 내 재산 그다음에 뭐 내 거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도 과감하게 저버릴 수 있는 그러한 중산층의 그러한 그 모습을 극악스러운 모습들을 저는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그 중산층 어느 정도 남한테 이제 좀 관대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다정하고 친절한 그 중산층이었는데 근데 얘가 어느 순간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아파트를 사지 못했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떠한 부모님이 이제 돌봐야 된다라든지 하는 그런 이슈 때문에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그 한마디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누락된 이게 뭐라 그럴까 떨어진 사람들이죠. 추락한 사람들. 그렇다고 완전 추락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서적인 건 경제적인 건 간에 그러한 내가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좀 관대함과 다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어떤 중산층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래도 난 다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윤리적 자의식이 이 사람들을 아주 극악스럽게 만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저는 그러한 최소한의 양심이랄까 여기서 작동되고 있는 그 다정함이랄까 친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윤리적 미덕 같은 거 이러한 것들에 좀 발목 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예전에 결국에는 중산층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도덕주의의 잔재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자신들의 정신적 정체성의 한 축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계급적 정체성과는 이게 불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뭔가 이거를 같이 맞추는 방식으로 계급의식이라는 게 작동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정신적인 자의식은 높아.
연민도 있어야 되고 윤리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내가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한 기준은 높은데 내 삶은 거기엔 못 미치는 이 어떤 격차 같은 게 요즘에 계급소설이라고 하는 거가 삐걱삐걱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윤리의식에 작가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인물들이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면이 네, 특히 이제 마지막 소설 보면 그 도배하는 거 있잖아요. 빗방울처럼. 네,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주 노동자가 와갖고 도배를 해주면서 자살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완전히 안 한다는 아니지만 이제 여지가 생기는. 그쪽으로 살짝 생에 대한 다시 그걸로 살짝 넘어가는 순간을 그리고 있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라는 그 질문 때문에 그랬다라고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극적으로 화해해버리지? 자기가 그동안 쭉, 그 사실 뭐 그렇게까지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자책감, 이것 때문에 뭐 때로는 우울해서 자살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이주 노동자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현실을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가 들어왔고 두 사람의 삶이 어느 순간 대비되는 지점이 있는데 갑자기 그 노동자가 건넨 그 성실한 노동자가 건넨 그 한마디에 갑자기 이렇게 삶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좀 과잉 해석일 수도 있지만 약간 좋은 이웃에서는 다정함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시혜적인 어떤 나의 계급적 의식의 하나였는데 이제 빗방울처럼은 반대로 아래에서 솟아나온 다정함에 주인공이 설득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긴 하죠. 아니 아래일까요? 도배사가 훨씬 많이 벌 거. 도배사 돈 진짜 많이 벌거든요. 아니 근데 나는 사실 제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별로였다라는 소설이 저는 빗방울처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냐면 여기서도 집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이 집을 고집했고 이 집이 이제 그 빌랑 그 집을 내가 어쨌든 이제 고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집주인이 이제 얘네들이 등기 등고 뭐 아무튼 뭐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얘네 집을 담보로 해서 무슨 돈을 빌려가지고 결국에 얘네들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다 쫓겨나게 되는 상황. 근데 얘네들은 이 집을 이제 전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남편이 어떻게든지 막 그렇게 이걸 구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이제 과로사를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그래서 결국에 남편이 죽고 혼자서 이 집을 떠나는 상황인데 이 여자가 맨 마지막에 이 집에 이제 막 그 위에서 뭐가 누수가 돼가지고 이게 벽지가 이렇게 축 처진 다음에 거기서 물이 팍 쏟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 집을 고쳐주고 나가려고 자기가 그렇게 피해를 입고 그런 이제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남편도 죽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을 내가 막 다 고쳐주고 이건 마치 그때 무슨 어떤 무슨 숲속의 집인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머물렀던 공간을 무조건 막 깔끔하게 깨끗하게 치워주고 이제 나가야 된다는 아무리 그 이제 뭐 그걸 치워주는 사람이 와서 그걸 치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그런 식의 어떠한 윤리적 도덕적 자의식 같은 것들이 이제 너무 강해요. 이 소설이. 근데 그게 제일 강했던 게 저는 빗방울처럼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나 같으면은 이제 그 집을 다 부시고 해머로 다 고쳐야지 부셔버리고 팔 거 아니에요. 그 자살하려고 고친 거잖아요. 동기가 팔려고 고친 게 아니 아니고. 근데 나는 그거 자체가 네. 지나치게 어떤 동기가 막 그런 그 자기가 떠난 자리 머물다가 떠난 자리를 거기서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 그거를 이제 어쨌든 제대로 해놓고 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 같은 거 그런 게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맨 마지막에 거기서 계속 물방울이 이제 똑똑똑똑 떨어지는데 그거가 처음에는 뭐 너 죽어라 뭐 약간 뭐 그런 식으로 들렸다가 나중에는 뭐 살아야 된다. 그런 뭐였지? 아무튼 뭐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부디 살라고 얘기하는 물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안 돼 하지마.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툭투둑 뭐 하면서 이제 넌 아무튼 뭐 이제 가라. 넌 이제 떠나라. 할 수 있어. 그럼 끝나. 그러니까 너가 이제 죽으면 다 끝나.
그런 식으로 들렸다가 그럼 안 돼. 아무튼 이러면서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설정이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유아적이지 않나. 직접적이죠 조금. 너무 노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물방울 소리가 그게 이제 새는 물방울 소리가 뭐 너는 이제 뭐 아무튼 자살할 수 있고 그러면 다 끝나고 이런 얘기가 갑자기 그럼 안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로 살아. 그럼 살아? 뭐 이런 식의 얘기로 들린다는 게 이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그 설정이 조금 좀 설득력이 없었다. 저는 약간 좀 그래도 선생님보다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빗방울처럼이라는 작품을 이게 안녕이라 그랬어랑 비슷한 정서의 연장선으로 봤어요. 저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존엄, 내가 비록 가난하고 이렇게 정말 누추하게 살지만 그래도 가는 길을 깨끗하게 가고 싶다. 그래도 나는 차려입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망가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이고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인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충분히 그거는 리얼한 이야기다.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 노벨 경제학상 탄 베너지와 디플로가 쓴 책 중에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돈 계산도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금융 문해력도 없고 경제관념이 없어서 그렇게 가난한 거다. 멍청해서 가난한 거다라고 부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경제신문 같은 데서. 하지만 디플로와 베너지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연구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똑똑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수치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자발적 선택이라는 건가? 네, 그렇죠. 그 선택이라는 것이 선택지 자체가 제한이 되었고 그 제한된 선택지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런 문해력이 없고 멍청하고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그냥 게으르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 구조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선택지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저는 김혜란 소설에서 그래도 사회학적인 어떤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다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존엄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부분은 좋게 봤는데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듯이 그 이상 가지 못하고 자꾸만 이제 주저앉게 되는 거는 이 전체 소설에 깔려있는 정서 자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체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미 계급은 굳어져 있고 잘 사는 애들은 교양과 돈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거조차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살아야 되고 기껏해야 뭐 홈파티에 나오듯이 마지막에 그냥 한마디 그냥 말로 한번 저항 찍 소리 한번 내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깊은 체념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사실은 그 체념이라도 정확하게 드러났다면 그게 현대 리얼리즘일 수 있는데 네. 자꾸 낭만화시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숲속 작은 집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보면 그 내 그 아끼던 그 도자기 같은 게 없어졌는데 그걸 누가 깼거나 가져갔겠죠. 근데 그걸 이제 분명히 자기 집 청소하던 사람이 갖고 갔거나 뭐 사고를 쳤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집에 딸이 잠깐 왔다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이제 또 소정에 비슷한 애를 하나 선물로 주면서 그래 역시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였어 하면서 뭔가 낭만화시키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걸 낭만화보다는 개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개인의 어떤 그 존엄에 대한 추구로 자꾸만 대안을 그런 쪽으로 가져가는데 그걸로는 안 바뀌죠 상황이 당연히. 아니 근데 그게 개인화건 낭만화건 마지막에 얘가 그 사람이 내 걸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전에는 되게 편지도 숲속의 작은 집 자기 뭐 정성스럽게 그 나라 언어로 다 이렇게 그리듯이 쓰고 그다음에 돈도 항상 이제 뭐 지폐를 넣고 그다음에 이거를 봉투에다 넣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식의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제 그들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 넘쳤는데 그것을 가져갔다고 생각한 순간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동전으로 그거를 그냥 자기들이 이제 못 쓰게 될 동전으로 다 거기 그 대신 넣어놓고 편지도 이제 그냥 그 편지를 원래 쓰려고 썼는데 그거를 다시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지도 놓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어떠한 그런 모습을 뒤늦게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떠한 그 이 소박한 그 자의식이라는 어떤 윤리감, 혹은 그 자의식이라는 게 도덕적 자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배려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설마 내가 팁 때문에 이 사람이 친절하지 않았던 건 아닐 거야 하다가 알고 보니까 팁 때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팁도 반복되니까 이 사람이 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다시 또 불친절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또 나도 빈정상하고 뭐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거 어떻게 마무리 짓지?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딸이 선량한 마음에 또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의 고사리 같은 손 나의 인간에 대한 기대를 배반하지 않았어. 맞아, 세상은 그렇지 않아 하고 끝나버리니까 이거 처음에 그렇게 갔으면 또 오케이인데 처음에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비열한 마음이나 수혜자로서 비열까지는 그러니까 수혜자로서의 입장에서 접근했을 때의 마음과 또 그걸 또 밑에서 또 받아 먹는 사람들은 또 그걸 또 교묘하게 이용하잖아요. 팁이 나오게끔 더 나오게끔 요 관계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뭘 더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착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 작가의 어떤 마음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그러니까 여기서 작가의 윤리의식이 딱 작가로 하여금 뭔가 더 깊게 뭘 들여다보는 거에 발목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안녕이라 그랬어의 결말은 뭔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확실하지 않게 딱 끝나버리는 게 안녕인지 뭔가 이제 마지막에 정말 안녕하고 안부를 묻는데 여기서 이제 로버트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더 하려고 하다가 탁 이제 끊어져서 그 뒷말을 들을 수 없게 된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이에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안부를 묻는 안녕을 묻는 방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메시지는 전달하면서도 그게 또 이게 결국에는 자본과 뭐의 이 돈의 연결 속에서 툭 하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제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결말로서는 이게 오히려 중간에 멈출 거면 이게 더 정확하게 멈춘 거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단편 소설은 그 여운 이 클라이막스에서 끝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독자 너희들의 상상에 맡기겠어 하면서 그 여운을 느끼게 하는 게 또 단편 소설의 어떤 미학이랄까? 근데 저희가 장르적 특성이잖아요. 작품을 거의 다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의 좋은 작품을 이야기. 저는 안녕이라 그랬어. 네. 근데 이제 안녕이라 그랬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여자애가 오랫동안 동거를 하고 좋아했던 그 한수라는 남자와 헤어지게 된 건 사실은 엄마에 대한 돌봄을 얘가 이제 도맡아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남자와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 남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다니던 직장도 이제 그만두고 거의 이제 7년인가 동안 엄마에게 나오는 무슨 그 고령 연금 그런 걸 가지고 어렵게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를 돌본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나름 이제 홀가분함을 느끼면서 이 사람이 돈도 없는데 제일 처음에 한 게 바로 이제 그 외국어를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상 영어, 화상 통화 영어를 이제 배워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몇몇의 이제 강사를 거치는데 그 각각의 강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외국인, 우리가 미국 사람이고 그리고 뭐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가지는 어떠한 그런 그게 있잖아요. 이제 사대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약간 굴종적인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어느 정도는 나보다는 더 선진국에서 살고 다 잘 살고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랑 화상통화했던 사람 보면 남루한 살림살이를 감추기 위해서 뒤에 이제 어떠한 이 천 같은 걸로 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옷도 그렇게 좋은 옷이 아닌 그런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옷도 잘 입고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 알코올릭인 거 아니에요. 뭔가 어떠한 정확하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그러한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영어를 이제 배우면서 하면서
그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할 때도 그리고 자기는 또 어떠한 그 매뉴얼화되고 그 다음에 표준화된 어떠한 삶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적절한 어떤 거짓을 섞어서. 근데 맨 마지막에 근데 그것은 그 돈이 오고 가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마지막 수업에 로버트와는 이제 여기까지가 수업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했던 소소한 거짓말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수와의 이 사이에서 있었던 안녕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하고 건네고 물론 그게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소략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식의 어떠한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그게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또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또 끊기긴 하지만 약간 그런 것들을 그래도 좀 약간 인터내셔널하게 글로벌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어떠한 격차, 어떤 젠더적 격차건 어떤 국가적 격차건 간에 뭐 그러한 격차 속에서도 서로 이제 인간적인 남노함이 있다는 거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고 이제 그 남노함을 어쨌든 뭐 가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대화에서는 그 남노함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 그런 얘기를 저도 좀 어떤 면에서 보편적인 호소력, 네. 문학적인 작품이란 면에서는 안녕이라 그래서 가장 그래도 문학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요 논의가 좀 많이 길어져서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질문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